보세요. 우리가 저번에 어디까지 공부하다 말았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이 부동산 이제 물권 변동도 물권 변동 원인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 하나는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법률 행위에서 이제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합의를 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이 목적물이 부동산이니까 물권 변동, 소유권이 매수에게 이전되려면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어야 된다. 이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 매수인이 소유권 최대가 되라. 이게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으로서, 이 경우는 이제 형식주가 채택이 되었으니까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법조문이 186조니까 이걸 반드시 머릿속에 담으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186조와 관련해서는 이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물권 변동이라니까 소유권 넘어간다. 요 등기가 여기서는 핵심인데, 이때 이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무리 등기가 얘 앞으로 1000만 번 경력되더라도 이게 만약에 무효등기가 돼버리면 등기 할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이 186조 핵심은 이 등기가 유효해야 된다. 유효등기가 돼야지 소유권 넘어간다. 그러면 유효한 등기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요게 중요하고, 이에 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을하고 이제 토지에서 매매득을 한 게 아니고 이 갑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바로 이전이 되더라. 물권 변동이 나더라. 근데 이 경우는 여기 이제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와 달리 여기는 이제 등기를 해야 되지만, 이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만 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넘어가더라. 요 경우는 상속위에서 이제 물권 변동을 하니까 흔히 말해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냐고 계약 관계가 없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냐고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등기가 필요가 없더라 해서, 두 번째로는 이 상속을 비롯해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형식주의가 채택이 안 됐으니까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을 하더라. 요게 조문이 187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조문 186조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7조가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 물권 변동, 이거를 다른 말로는 법률로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요리 이야기라고. 조문은 187조니까 이걸 먼저 머릿속에 담으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186조에서 유효한 등기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여기까지를 검토를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187조와 관련해서 거기 이제 조문을 먼저 읽어보면은 상속, 공용증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로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취득은 이제 물권 변동을 말하겠죠.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요게 187조인데, 먼저 이 경우에 열거되는 것을 좀 보면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상속,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판결,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이제 공용증수, 기타 이제 법률로 규정에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먼저 상속 같은 경우는 왜 등기가 필요가 없는가, 이유를 간단히 잠깐만 살펴보자 말이야. 지금 이 갑이 부인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사망과 동시에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갑은 권리 능력이 소멸이 됐을 거라고 말이야. 더 이상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상속이 이제 바로 개시가 될 건데, 문제는 이 경우 이 상속인 을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서 이 앞으로 등기가 격려돼야지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큰 난리가 난다고 말이야. 갑은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 소멸, 더 이상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래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얘는 아직 등기를 이전받기 전이다. 그러면 이자도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이 토지는
애도 사망했으니까 소유자가 아니고 등기좀 못 받으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두 사람 모두 현재 상태에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이 토지는 누구를 소유자로 볼 것인가? 유시관 표현을 빌면 법률관계의 공백 상태가 생긴다 그 말이게. 이 법률관계의 공백 상태를 방지를 하려면은 피상속인이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자동 소유권 이전한다. 요리 봐야지 법률관계의 공백 상태가 방지가 된다는 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상속도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187조 등기 없이 물권 매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 판결, 경매, 공용증수 경우도 다 동일한 이유예요. 특히 이제 이것들은 판결은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경매도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여기 이제 공용증수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일반 사인의 특정 재산권, 예컨대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해 가는 것이 공용증수, 토지 수용 같은 거요. 이런 것도 이제 국가기관의 행위가 개입이 됐다는 거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는 법률관계 공백 상태를 방지할 겸 더 나아가서 국가기관의 행위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굳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건거래 안전을 해칠 염려는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방금 187조 조문에서 읽어봤다시피 판결은 그냥 판결론만 돼 있어요. 이렇게 판결도 등기를 위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판결이 187조가 적용 등기를 위하지 않는가? 요걸 이제 특히 시험에서 이제 중시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요. 무슨 얘기냐면 이 판결이 이제 내용에 따라서 다음 세 가지로 구별이 돼요.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형성 판결에 한해서만 187조가 적용,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행 판결하고 확인 판결은 같은 판결이지만 이거는 거꾸로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을 하니까 여기 187조는 그냥 판결로만 기재가 되어 있지만 이 경우는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 형성 판결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예컨대 이행 판결 같으면은 이거 가지고 문제 못 풀어요. 이것도 이제 판결 똥된장 구월마다 형성 판결이다 외워봐야 손도 못 대니까 문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 내용들을 안 내줘요.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니까 무슨 내용인지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예컨대 1월 10일 날 2월 20일까지 소유권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얘가 이때까지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더라. 해서 이제 매수인이 원고가 돼서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을 하자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입증을 했고 그 다음에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판결 내용이 이렇게 됐거란 말이야. 피고 갑은 원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시라. 이런 내용의 판결이 떨어져. 소유권 이전해 주라는 판결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판결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여기 이행 판결은 글자 그대로 무엇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이행 판결. 여기 7번의 사라처럼 피고 갑은 원고 을에게 소제기한 사람이 원고요. 원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라. 이런 취지의 판결이 떨어져요. 그럼 이게 이제 글자 그대로 이행 판결에 해당이 되면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게 이럴 거예요.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바로 이전됩니까?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아니면은 이 판결이 확정이 되고 다시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등기해야지 소유권 이전 물권 변동을 합니까? 이걸 묻는데 요거는 이제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등기를 따로 해야 된다. 이 판결의 확정에 따라서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건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게. 그것이 이제 여기 이제 형성 판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판결 자체에 의해서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를 이제 형성 판결 그러는데 거기 지금 무슨 사회행위 취소 판결 이런 거는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 시험하고 이제 대표적 관계가 있는 것이 그 두 번째 예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것이 우리 시험하고 관련 있는데 여기 저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것은
내용이 이렇게 됐거라는 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는 거. 이따가 바로 공동수에서 공유가 나오는데 토지는 한 필이 한 개라고 가르쳐 줬죠. 그래서 자 갑이 지분 2분을 을이 지분 2분을 이거를 공동소유 공유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이제 공유라고 하는 것은 하시라도 이 목적물을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나 이걸 분할이 가능해. 이렇게 내 지분 2분을 내 지분 2분의 1이니까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쪼갤 수가 있는데 이게 원칙은 이제 협의에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 돼.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재판상 분할이라고 그러는데 따라서 이제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한다 그 말. 그럼 이제 법관이 심리를 한 결과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해주는데 요 판결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법관이 심리를 한 다음에 이 색칠한 것은 갑 당신 거고 요거는 을 거다. 이게 판결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고 따라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을 보면 판결 내용을 보면 요거는 네 거고 요거는 네 거다 그랬으니까 이 판결 자체에서 법률관계 변동,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거를 형성 판결 그래. 그럼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요 색칠한 부분이 갑에게 요 반도체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서 각각 등기를 해야 됩니까? 요걸 묻고 있는데 요 경우는 등기 요하지 않고 각각 물권 변동을 한다 이야기요. 그러면 똑같은 판결인데 위에 이행 판결은 왜 등기를 해야 되고 이런 형성 판결은 등기를 왜 하지 않는가? 등기법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등기 원인을 한번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기 우의 경우는 이 두 사람이 원래 뭐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토지에서 매매를 한 거렇게. 근데 이행기 돌아올 때까지 소유권 이전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흔히 말하는 이행 판결을 얻었다 그 말이렇게. 따라서 본질은 매매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판결을 얻은 것은 소유권 이전 안 해주니까 이걸 취득행위 수단으로 판결을 얻었을 뿐이지. 따라서 이 경우는 등기부에 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이 상식으로 뭐로 기재될 거나요? 매매로 기재될까요? 판결로 기재될까요? 요거는 본질은 매매했잖아요. 등기 원인이 뭐로 기재돼요? 매매로. 몇 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자 186조가. 다 등기를 해야 되지만 요 경우는 이제 판결 내용이 요거 쪼개주는 거예요. 요건 네 거고 요건 네 거고. 그러니까 이건 형성 판결이고 이 판결 자체에서 물권 변동을 하니까 등기 원인이 판결로 기재가 된다는 말. 요게 양저 본질적인 자유. 이걸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요거 하나 정리 딱 하고 경면이 이제 상식으로도 알겠지만 이거는 이제 을이 공부 천만 사람 때문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면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의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얘가 변전해서 저당권자 경매 병이 낙찰을 받았다. 그럼 이 매수인 낙찰자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경락의 매수인이 하도 이런 말이 시간 중에 나오죠. 경락대금을 완납하기만 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고 얘한테 등기해 주는 것은 내가 등기 신청할 필요 없이 나중에 법원에서 촉탁 등기를 해줘요. 내가 직접 등기 신청 안 하더라도 따라서 경락대금을 완납하기만 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고 공용중수 이거는 뭐 특별히 문제될 거 없고 기타 법규를 보면은 기타 법률을 규정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타 이제 여기에 열거는 안 됐지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대표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 신축자가 건물을 완성하기만 하면 소유권 보존 능력 없이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 이야기일 것이고 법정사건이 이따 뒤에 나오고 피담보 채권의 소멸한 저당권의 소멸은 저번 시간에 가르쳐 주었어요. 무효등기 이용을 할 때 이것도 시험에서 워낙에 물어보는데 이건 공짜로 주기 위해서 출제를 할 것이고 의리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의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물론 얘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당연히 격려가 됐을 것이고 그래 저당권 취득했을 것이고 나중에 1억 원을 변질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됐다. 그러면 모든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을 전제로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에 종속된 성질을 갖는다. 저번 시간에 가르쳐준 것처럼
이거를 담보물권의 성질 중에 글자가 들어 부종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변제가 돼서 피담보채권이 소멸이 되면 이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은 이걸 전제로 성립되니까 이게 소멸되면 이게 자동 소멸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이게 소멸이 되면 저당권은 자동 소멸이 되는가? 그러면 187조가 적용되는 셈이고, 물권 변동은 물권이 발생하는 것, 변경하는 것, 소멸하는 것 다 포함하니까 여기서 저당권 소멸, 물권 변동이 일어났다고 말. 그럼 등기해야 되느냐? 말소 등기도 등기 일종이니까 이 저당권 등기는 말소 등기할 필요가 없죠. 부종성 때문에 이게 소멸하면 자동 소멸하니까. 따라서 187조가 적용. 이런 걸 외우는 거 아니니까 상식으로 맞추는 거. 혼동은 바로 밑에 살펴보라고. 그 다음에 이거 물권을 소멸해서 요거는 이제 모든 물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물권의 소멸 사유가 우리 민법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90% 이상 시험과 관련해서 또 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2단계에서 반드시 깨우쳐야 될 것이 혼동이고, 이 혼동은 시험 자체도 물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90% 이상 집중 출제된 것이 혼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신경 써야 할 것이 앞으로 소멸시효라는 말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교재에 또 제 입에서 튀어나오니까 소멸시효가 뭔지 입문 단계에서 반드시 깨우쳐야 된다는 거. 먼저 제일 중요한 혼동은 이런 걸 말해요. 지금 개념상으로 이제 쏘른말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소하는 것을 혼동이라고 하고,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소 혼동이 일어나면 제한물권이 혼동으로 소멸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민법 물권법에 보면 물권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총 8종류 물권이 민법이란 법률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고,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여기에 크게 본권하고 점유권 둘로 구별이 되고, 여기 본권에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각종 제한물권 둘로 구별이 되고, 여기 제한물권에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용익물권이 있고, 채권담보로서 설정이 된 담보물권이 있고, 여기 용익물권에 재산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 담보물권이 있는데, 먼저 여기 혼동은 이런 걸 말할 거라고 말이요. 갑이 토지 소유자요. 이 의뢰한 사람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토지가 없다. 그럼 갑으로부터 토지 빌려서 건물 지으면 되니까 이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용익물권이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상권을 설정받으면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건데, 따라서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리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체라고, 이거는 물건이니까 이 앞으로 등기. 그럼 얘가 지상권을 취득, 토지 사용권 취득하니까 여기에 건물 지을 수 있는데, 여기 사안에서 을 지상권자가 치료를 계속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소유권 취득. 그러면 이 을은 소유권도 취득하고 종래부터 지상권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소유권과 지상권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 이런 거를 혼동이라고 하고, 혼동이 일어나면 상식, 내가 땅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지상권 별도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따라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요. 따라서 이런 혼동이 물권의 소멸사유에 해당이 된다, 지금 이런 스토리인데, 여기서 하나만 묻자고 말이요. 우리 시험에서 유달리 지금 요즘에 자주 물어본 것 중 하나가 지금 이걸 묻고 있는데, 지금 이 경우도 얘가 지상권자니까 얘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가 돼 있을 거라고 말할게. 그런데 지상권 설정이 없다. 토지를 매입해서 소유권을 취득, 혼동이 일어났어요. 그럼 당연히 이 지상권을 같이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이 말은 설명돼서 알아듣겠죠. 지상권이 소멸이 되는데 여기서 이걸 묻는단 말이야. 이 경우에 혼동의 결과 지상권이 소멸하기 위해서 을의 지상권 등기를 말소 등기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186조 등기해야지 물권배기라니까 아니다. 혼동만 일어나면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지상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그러면
187조 고르세요. 상식으로 하세요. 이런 걸 외워서 맞추면은 정말로 공부 힘들어서 못해요. 혼동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해보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산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바로 소멸시키자 이런 취지예요. 근데 만약에 186조가 정의된다고 하면 자꾸 생각 186조가 정의되는 가정하면 얘가 말소등기 해야지 재산권이 소멸이 돼요. 그럼 역으로 말소등기 하기 전에는 재산권이 존속한 셈이 되죠. 그럼 이미 소유권 취득했는데 재산권이 같이 존속이 되니까 혼동 원리의 2배가 되잖아. 그럼 상식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혼동만 이러면 뭐 없이 말소등기 없이 자동 소멸 몇 조? 187조. 그 위에 써졌잖아. 이런 걸 외우면은 정말로 공부 힘들어서 뭐 한단 말이야. 기타 법률을 규정해서 마지막에 191조 거 있잖아. 혼동이야 물권 소멸도 몇 조가 적용된다? 187조가. 확인했나요? 그 위에 있잖아. 가로친 5번에. 확인했어요? 외우지 말라고. 이런 걸 외워서 풀면 정말로 힘들어서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 상식으로 풀라고 말이에요. ES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혼동이 시험에 집중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지금 191조 1항 단서 때문에 그러는데 원래 저 모든 물권에 공통적 인정되는 물권의 소멸 사유 중에서 여기 저 혼동이 90% 이상 출제가 된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어. 그 이유는 이 혼동이 이제 물권의 소멸 사유로 민법에 규정이 돼 있어. 그게 191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제원들은 우리 민법에 규정이 돼 있는 혼동을 집중 출제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191조 1항 단서고 이것 때문에 이제 혼동이 주로 출제가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뭘 말하냐 그러면은 지금 혼동으로 소멸해야 될 제한 물권이 우리 인간적으로 소유권하고 지상권이 동일하게 기속되면 지상권이 소멸된다는 말은 알아듣죠 이제는. 설마 소유권이 소멸된다고는 안 하겠죠. 그럼 이제 이 제한 물권이 이제 원래 혼동으로 소멸이 돼야 되는데 혼동으로 소멸될 제한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는 이 제한 물권이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저 191조 1항 단서인데 이것 때문에 혼동이 집중 출제가 돼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지금 이 동일한 사안에서 갑이 토지 소유자이고 을이 토지를 빌려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담보물권 중에 유치권이 있고 질권이 있고 여기 저당권인데 물론 질권은 시험이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저당권의 객체를 보면은 목적물이 이제 부동산이거나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 또는 이제 우리 민법상 권리 중에서 나중에 등기법에서 또 배우지만 지상권하고 여기 전세권하고 여기 지상권하고 여기 전세권하고 영유물권 중에서 요 두 개는 물건이 아니라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 을이 지금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기의 지상권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 그럼 이거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지상권을 객체로 해서 저당권을 지상권을 객체로 설정해주고 돈을 빌렸다. 그러면 이 경우 이제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또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또 혼동이 일어났죠. 그럼 혼동의 결과 이 제한 물권이 원래는 소멸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요게 소멸이 되면 큰 난리가 벌어진단 말이야.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 지상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게 돼요. 그럼 생활상식으로 이자의 이익을 보호를 하려면은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됐으니까 지상권을 소멸시키면 안 될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191조 1항 단서예요. 이 혼동으로 소멸될 제한물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외적으로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된다. 요것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겹도록 우리 시간에 튀어나오는 것이 소멸시효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이런 소를 지겹도록 해줬어요. 민법은 시험범위에 직접 포함이 안 되더라도
모르면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 중에 대표적인 권리, 주체, 자연인 법이라고 권리, 객체, 물건 같은 거요. 더불어서 여기 지금 소멸시효라는 말이 앞으로 이제 교재를 읽다 보면은 또 시험 문제 내 입에서 끊임없이 등장을 할 건데, 소멸시효란 말이 요게 우리 시험범위에 직접 들어간 건 아니라고 말이야. 근데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걸 모르면은 아마 10점은 날라갈 거예요. 100점 중에서 10점은. 그만큼 이제 중시 도는 것이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권리 주체도 기본서에 설명이 안 돼 있고, 권리 객체 물건도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고, 소멸시효도 나중에 교재 받아보면 알겠지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아마 20점 이상은 날라가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입문 단계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기초 입문 단계를 경실하니까 나중에 3월쯤 가면 역전현상이 벌어져요. 공부를 1년 한 사람들 더 이상 실력이 늘질 않는데, 공부 처음 한 사람들 입문 단계부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3월쯤 가면 따라잡아 버려요. 지금 전혀 기초가 안 됐는데 입문 단계를 경실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도 마찬가지니까 갖고 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저 소멸시효 제도는 이런 걸 말하고, 지금 우리가 묻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 소멸시효는 생활 상시로도 알아야 될 것이 언론에도 자주 보도가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소멸시효도. 요거는 이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효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권리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 다르는데, 시험권에서 두 가지는 꼭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채권은 시효 기간이 10년이고, 채권 이외의 기타 재산권,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물권의 경우는 20년이 시효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기간 경과 동시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우리가 민법에서 소멸시효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언론 등을 통해서 들어봤을 거라는 거예요. 이 갑의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2008년 1월 10일 날. 이걸 갓귤한 날이 2009년 3월 10일이다. 그러면 이행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억 원 변제하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2008년 돈 빌려준 시점이 아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 행사 안 해야지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니까. 여기 저 이행기가 도래하면 2009년 3월 10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채권은 시효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얘가 돈 갚아라 전혀 권리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러면 10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요 1억 원짜리 채권이 뭐한다? 소멸. 따라서 얘는 돈 안 갚아도 된다. 이런 거를 소멸시효 그래요.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생활 상식으로도. 이게 이제 소멸시효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무조건하고 요 시효기간이 지났다 해서 이 권리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 행사를 안 하니까 기간 경과 동시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야. 그럼 이걸 뒤집게 되면은 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 요 10년 기간이 경과하기 전 그 말이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기만 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온다는 거, 권리를 행사하기만 하면 거꾸로 권리를 소멸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기만 하면 시효가 중단이 돼요. 시효가 이제 중단이 되면 이런 현상이 벌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채권자가 법을 좀 아는 사람이야. 생활 상식으로도 이런 걸 안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인터넷 키보드만 몇 개 두드리면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웬만한 건 다 얻어요. 그걸 모른다는 건 본인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이게. 나는 법대 안 나왔다, 법조인 아니다, 그러니까 법 몰라도 된다.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서점에 가서 책 뒤지고 그러기 전에는. 요즘에는
인터넷 통해서 키보드 몇 개만 소멸시효 두드리면 소멸시효 하는 거 쭉 나와요. 한두 개 읽어서 이해 안 되면 10개, 20개 읽으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본인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옛날과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거 안 하면 본인만 뒤떨어진다고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지금 얘가 이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걸 대충 감을 잡았어요. 해서 9년쯤 지났을 때 앞으로 이제 이때까지는 전혀 권리행사 안 하고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 1년만 지내면 시효가 완성이 되니까 1억 원짜리 채권 날라가요. 해서 이제 9년쯤 지났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권리행사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가장 확실한 것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권리행사를 한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진행해왔던 시효기간 여기서 9년, 이거는 다 무효로 돌아가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이 된다. 이런 거를 소멸시효 중단 그래요. 그러면 이 9년은 이제 이미 다 무효로 돌아갔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이 되면 이때부터 다시 또 하루부터 10년이 흘러가야지 이 채권이 시효로 소멸이 돼요. 따라서 이런 채권이 시효로 소멸이 되는 것은 둘 중 하나예요. 채권자가 무지하거나 소멸시효가 뭔지 모르거나 또는 알았더라도 게을러 빠졌다. 둘 중에 하나라고 말이에요. 그잖아요. 10년 동안 권리행사를 게을러 빠졌다.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제 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권리가 소멸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채권이 소멸시효 제도를 뒀다 그래서 쉽게 소멸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지하거나 게을러 빠지거나 둘 중 하나니까. 따라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소멸시효 중단이고, 다만 이제 생활 상식으로 이렇게 이제 권리자 쪽에서 권리를 행사한 건 아니지만 반대 경우도 있어요. 의무자 쪽에서 이 의무자가 권리자의 의무자가 권리자 권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거를 법률 용어로 참무 승인이라 그러는데 이런 경우도 시효가 중단이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게 뭐겠는지 보세요. 이 참무자가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뭔지를 좀 알았어요. 이런 것도 쭉 깨고 있어요. 9년쯤 지났어요. 이때까지 권리행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정중하게 요구를 했어요. 내가 9년 동안 당신한테 돈 갚으러 한 적도 없고 당신 나한테 이자 한 푼 낸 적이 없는데 이자 조금만 타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9년쯤 지났을 때 처음으로 이자를 몇 푼 지급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써 같나요? 이자를 지급. 얘가 이자에게 1억은 빚졌다는 걸 인정을 해줬죠. 그러면은 소멸시효가 똑같이 중단이 돼요. 그래서 돈 떼어먹고 싶으면 이자도 지급하지 말으라고 말이야. 뭐 알겠나요? 카드에서 연체하면 카드에서 영업사원이 뭐라고 요구하던가요? 이자 조금만 내라가죠. 왜 내라건지 아시겠어요 이제? 이자 조금만 더 만큼만 내라가는 이유를 아시겠냐고. 그게 시효 중단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 이 정도에서 알아들었을 거고, 우리가 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채권이 아니라 물건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물건이 우리 민법에 총 8종류가 규정이 됐는데 일단 전제할 게 하나가 있어요. 원래 이제 모든 권리가 일정 기간 권리 행사에 따라서 다 시효로 소멸하는 게 아니고 권리 종류에 따라서 시효로 소멸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물건 8개 중에서 유일하게 소멸시효로 소멸되는 물건은 용익물건에 한한다. 나무, 부동산 빌려 쓰는 물건. 여기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건은 나중에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저절로 깨우쳐요. 왜 나머지 이 5개는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이 안 되는가를 그는 스스로 깨우치면 되고 나중에 공부하면 정상적으로 공부 다 알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용익물건에 한해서는 소멸시효로 소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이때 이제 이 을이 토지를 빌려서
재산권을 취득을 했어요. 물론 이 앞으로 이제 재산권 설정 계약처라고 물권인가 등기했을 것이고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말이요. 지금 이 재산권은 용익물권으로서 권리자가 아까 물권은 시효기간이 20년이라고 그랬죠. 얘가 20년 동안 이 토지에 대해서 전혀 재산권 행사를 안 하면 20년의 지남과 동시에 의료재산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지금 이걸 묻고자 하는데 이 재산권자가 토지를 독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20년 동안 전혀 권리 행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20년이 지남과 동시에 의료재산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이야기요. 그럼 더 이상 얘는 토지 사용 못하기 때문에 토지를 재산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해요. 여기 물권의 경우는 시효기간이 지금 10년이 아니라 2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용익물권의 경우는 특히 유념을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나무 부동산을 빌려 쓰는 물권이 용익물권이요. 일단 이거는 당연지사로 존속기간이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나무껏 빌려 쓰니까 이때 이제 여기 재산권하고 지역권, 전세권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최단기하고 최장기 중에서 재산권은 최단기만 제한이 돼 있어요. 예컨대 수목이라든가 경관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빌렸으면 존속기간이 30년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원래 재산권은 수목이나 건물 깃다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토지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 필연적으로 존속기간은 가급적이면 장기일 필요가 있겠죠. 여기다 나무 심고 나무 땅 빌려서 건물 지으니까 단기면은 요걸 철거하는 불상사를 겪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급적이면 존속기간이 장기화된다 해서 최단기를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부 한 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할 거예요. 30, 15년 또는 5년 이상일 것 이런 식으로 최장기는 일체 제한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지역권은 최단기든 최장기든 일체 제한이 안 돼 있고 여기 이제 전세권이 문제인데 전세권은 토지하고 건물이 모두 전세권을 객단다. 저번에 가르쳐 줬는데 토지 경우는 최단기에 제한이 없지만 건물의 경우는 주로 건물 전세권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다 보니까 건물 전세권자 보류해서 건물 전세권만 최단기 1년 이상으로 돼 있어요. 최장기가 문제인데 요거는 10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용익물권 3개 중에서 재산권, 지역권은 최장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30년, 50년, 100년도 상관이 없어요. 존속기간이. 심지어 연구만의 존속기간을 약정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다만 전세권은 최장기가 10년을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묻는다고 말이에요. 여기 3개 중에서 물권은 시효기간이 20년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기 3개 중에서 존속기간으로 미뤄볼 때 용익물권 3개 중에서 어떤 거는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멸시효 기간 요건 20년인데 요 기간으로 미뤄볼 때 소멸시효로 소멸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고르세요. 용익물권 3개 중에서 전세권이겠죠. 전세권은 최장기가 10년이라니까요. 아직도 소멸시효가 뭔지 이해 못하고 있어. 20년간 전세권자가 전세권 행사 안 해야지 전세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거예요. 시효기간 2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최장기가 길어봐야 10년밖에 안 되잖아. 그럼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20년 이상 행사 안 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 논리 필연적으로. 그 말 알아들어요? 존속기간 20년 넘어야지 소멸시효에 걸릴 거 아니냐 그 말이요. 20년 동안 권리 행사 안 해야지 시효로 소멸하니까. 그럼 훗날을 도막 여기까지. 그 다음 뒤에 넘기면 여기까지. 자, 이거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점유권부터 이제 물권 8개가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점유권하고 본권 일단은 물권 8개를 크게 둘로 구별해요. 먼저 이제 소유권을 비롯한 나머지 7개가 전부 이제 본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본권이 뭐이고 점유권이 뭐냐. 나머지 거는 물권의 기본을 터득했으면 인문당에서 이제 이 권리의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만 좀 숙지를 해두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 대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저 본권은 나머지 7개 다 본권이니까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예요. 또는 다른 말로 그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를 본권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갑이 휴대폰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요. 소유자로서.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휴대폰을 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갑이 이 휴대폰을 점유를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정당시 되는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다 해서 이런 거를 본권이라고 그렇게.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배우고자 하는 점유권은 이것도 마찬가지요. 지금 물권 8개가 이렇게 본권하고 점유권은 이대별 되기 때문에 여기 점유권을 이해를 못하면 이 본권도 원천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점유권이기 때문에 지금 입문 단계에서 가르쳐 주는 건데 지금 이제 점유권이 이제 뭘 말하냐 그러면은 이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요게 핵심 구절인데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 이거는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요거를 이제 줄여서 우리가 점유라 그래요. 점유하기만 하면 당연히 성립되는 물권이 점유권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 이거는 절대로 쳐다보면 안 된다고. 이거 쳐다본 순간에 민법 공부는 망조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칠판의 사를 그대로 놔두고서 지금 이 갑이 현재 휴대폰에 대한 소유자로서 휴대폰을 동시에 점유한다고 가정을 하자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이 휴대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본권, 소유권을 현재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휴대폰을 점유도 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점유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쳐다보지 말고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냐 없냐 이것만 순수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얘는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무엇도 갖느냐? 소유권뿐만 아니고 플러스 점유권도 휴대폰에 대해서 같이 갖게 된다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유권하고 점유권이 동일하게 계속 흔히 말하는 혼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 점유권은 하도 물어봐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점유권이 이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대표적인 권리로서 시험에 주로 나오고 왜 혼동으로 소멸이 안 되느냐? 요거는 본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점유권이 당연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본권하고 점유권은 양립할 수 있다고 말이야. 하나만 묻는다고 말이야. 이 점유권을 이해 못하면 이 본권은 원천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아까 지상권을 계속 내 예를 들어줘서요. 지상권을 갑이 토지 소유자다. 얘가 토지를 빌려서 지상권을 취득을 했다. 그럼 이 을 지상권자가 토지를 이제 점유해서 사용을 할 건데 토지를 빌렸으니까 그러면 을이 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지상권이 있으니까. 그래 지상권이 이제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지상권 여기서 본권에 해당이 되는데 얘가 토지를 빌려서 지금 사용을 하니까 바꿔 말하면 얘가 점유도 하기 때문에 얘는 지상권 이외에 동시에 뭣도 갖게 돼요? 점유권도. 이렇게 항상 같이 사고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병존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점유권 이해 못하면 본권도 이해 못하고 본권 공부할 때 수시로 튀어나오는 것이 점유권이에요. 이걸 갖고 놀지를 못하면 여기 물권법 공부는 또 물 건너간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염두에 두고 이번에 이제 이 사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 갑이 현재 휴대폰 소유자로서 얘가 휴대폰을 동시에 점유를 앞섰는데 도적놈이 갑의 휴대폰을 훔쳐갔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여전히 이 갑이라는 사람은 휴대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본권은 얘가 가지고 있지만 현재 얘는 휴대폰을 절취당했기 때문에 점유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점유권은 얘한테 휴대폰에 대한 점유권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도둑놈인데 얘가 이제 휴대폰을 훔쳐갔기 때문에
얘가 휴대폰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 그 말. 그러면 이게 도둑놈이기 때문에 얘가 휴대폰을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 시켜주는 권리, 소유권과 같은 본권은 당연히 없죠. 이 휴대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얘한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점유권은 그러한 본권이 있냐 없냐 이거는 절대 쳐다보지 마라. 요거 눈독 뜨는 순간에 민법 공부 자체가 물 건너가니까 절대 쳐다보지 마라 말이야. 얘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근데 그거 쳐다보지 마라 그 말이야. 순수하게 얘가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살인범이든 불문하고 요것만 쳐다보라 말이야. 얘가 이 휴대폰 물건을 점유하고 있냐 없냐 요것만 눈독 들이라고 말이야. 점유하고 있다 그 말. 그러면 이 도둑놈에게도 당연히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그 말이야. 얘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본권은 없지만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는 이 갑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본권, 소유권이 있지만 현재 휴대폰을 점유는 못하니까 점유권이 없을 것이고 거꾸로 훔쳐간 도둑놈은 휴대폰을 사실상 집에 점유하니까 점유권은 갖겠지만 이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소유권, 본권은 없다 요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 기초 입문단계 첫 번째 쪽에 가르쳐주셨듯이 어떠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해주는 힘을 말해요. 그럼 이런 도둑놈은 싸가지가 한테기도 없는 안돼. 왜 이런 애에게 이런 점유권과 권리를 인정해 주는가? 그게 이제 점유권의 존재 이유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 왜 이런 도둑놈에게까지 점유권과 물권을 인정해 줘서 일단 보호를 해주냐 그러면 나쁜 새끼인데 이게 민법의 기초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걸 이제 흔히 점유권의 존재 이유 그래요. 법공법 기초가 이런 거야.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근데 국가 권력이 확립된 문명사회에 있어서는 권리자와 권리가 침해를 당하면 첫 주부터 지겹도록 가르쳐 줬어요.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권리자와 권리가 침해당했다. 거꾸로 말하면 상대방의 의무 이행 안 하고 있다. 이런 경우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도록 되어 있고 이런 걸 글자 그대로 우리는 국가구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국가 공권력은 뭘 말해요? 국가의 재판제도를 말해줄게. 이거하고 대입이 되는 것이 자력구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스스로 실력을 행사해서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권리자 권리가 침해를 당할 때 스스로 실력을 행사해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을 자력구제라고 해요. 이해 못하면 여기 칠판을 보라 말이야. 지금 극히 드문 케이스지만 갑이 설명드려도 집중해서 설명. 갑이 이 도둑놈을 며칠 뒤에 우연히 만나서 그야말로 희귀한 케이스지만 먼저 국가구제를 한번 해보자 말이야. 근대 문명사에 있어서는 이 국가구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갑의 을에게 야 인마 내 휴대폰 반환하라 일단 청구하고 얘가 반환해주면 소송이 붙을 일이 없죠. 문제는 항상 얘가 반환 안 했을 때가 문제고 이때 이제 법이 개입을 하는 거니까 반환 거부했다. 그러면 국가구제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라 이야기예요. 소송 제기해서 얘가 이제 승소 판결 확정이 되면 이 확정 판결에서 강제 집행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자력구제를 하게 되면 며칠 뒤에 얘를 만났다. 일단 반환하라 청구하다 응하지 않으면 실력을 행사해서 팔목을 빗들어서 강제로 휴대폰 뺏어온다. 요게 자력구제예요. 요게 앞으로 이런 거 절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걸 물어보려면 법공부에 대한 전혀 기본이 안 됐다는 소리니까 물어봐도 답은 똑같기 때문에 물어보지 말한 거예요.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이인기가 도랬는데도 얘가 돈을 안 갚더라. 변제기 도랬는데 나는 얘한테 1억 원 빌려줘서 변제가 도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애새끼들 옷도 못 사주고 고귀한 게 먹이지도 못해서 바짝 말라가지고 빈사 상태에 빠졌는데 이 새끼는 지금 변제기 도랬는데 돈을 안 갚으면서 집안에다가 금은부와 쌓아놓고 산다면 5만 원짜리 뭉탱이 쌓아놓고 그래서 애새끼들도 고급 옷 입히고 고기 사 먹이고 애들도 살이 포동포동 찌고 나 확 돌아불고 싶다 그 말이야 지금. 그러면 갑이 을에게
뭐 해야 되나요? 일단 국가구제를 해야죠. 하세요. 돈 안 갖고 있어. 이행이 돌았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런 건데 물어보지 말아면 답은 똑같으니까. 뭐 뾰족한 방법 없어요. 대여금 국가구제 해야 되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야죠. 차용증을 증거로 했지만 승소 판결 받겠죠. 그럼 이 확정 판결에서 예재산을 강제 집행, 경매 체험 등에서 착권 회수해야죠. 시일이 무적에 걸리죠. 이게 국가구제예요. 자력구제 하세요. 금은보 5만 원짜리 집에 싸놓고 산 거 알았어요. 집에 쫓아가서 요거 강제로 뺏어온다. 이게 자력구제예요. 명파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자력구제는 국가권력이 확립되기 전, 소시적 사회시간에 배웠겠지만 국가권력이 확립되기 전 원시 사회에 있어서 원칙적인 권리구제 보면 자력구제예요. 이때는 국가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갑이 을을 한다 두드려 패면 을도 같이 하나 두드려 패고 갑의 돌멩이 을이 뺏어가면 갑도 같이 뺏어오고 이게 원시 사회의 권리구제 방법이었다면 자력구제고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자각을 한 거예요. 이런 자력구제가 무제한 허용이 되면 사회 평화나 질서가 깨진다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소유적 사회시간을 배운 지식 동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런 걸 자각한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들의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를 기관을 하나 만들어내자 해서 만드는 것이 뭐예요? 국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국가가 대신 권리 구제해 주는 거 이게. 국가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방금 얘기 들으면서 아시다시피 사람은 끊임없이 자력구제에 대한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 국가구제가 재판제도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려요. 그럼 이 밑에 사례 보세요. 나 이 새끼 패 죽이고 싶다 그 말이오. 예? 우리 애들은 거기 앉아 몸매가 삐쩍 말랐건데 이 새끼 돈도 안 갚으면서 포동포동 이 새끼 살찌고 있고 예? 패 죽이고 싶다 그 말이오. 근데도 이제 소송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얼마나 시일이 걸리냐고. 그 사이에 얘는 재산 또 다 빼돌리고 그 사이에 얘들은 포동포동 몸무게가 100kg가 초등학생이 100kg 넘어가고 막 예? 우리 애 새끼는 뭐 30kg도 안 나가고 예? 패 죽이고 싶다 그 말이야. 뭐 하고 싶어요? 예? 여러분 같아도 소송하고 싶어요? 그냥 쫓아가서 패대기 쳐버려 돈 다 들고 오고 싶지. 자력구제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뭐하는 거야. 인간 본성이 가장 보면 자력구제니까. 그래서 해결사가 안 없어진다고 말이야. 소송하면 실거니까 해결사 동원하는 거예요. 요즘 한 50% 주면 되는데 1억 중에 돈 받아오면 내가 50% 주마. 그럼 해결사 가잖아요. 얘 뭐 하면 돼요? 잡아다가 산에다 구덩이 파고 펜트바람으로 집어넣고 흙 몇 삽 딱 뜨면 돈 나오잖아 이게. 이게 더 빠른 거예요 이게. 해결사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 그러면은 이거예요. 이런 자력구제가 무제한 허용이 되면은 사회 질서나 사회 평화가 깨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 보면 사람은 끊임없이 자력구제에 대한 유혹을 받고 그래서 해결사가 안 없어지는 거고 문명 사회가 백난해도 이 재판제도가 시일이 걸린 이상 자력구제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력구제를 허용을 하면 사회평화 질서가 깨지니까 자력구제를 금지를 시킴으로써 사회평화나 질서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력구제를 금지를 시킬 거냐고 말이에요. 해서 이제 여기 칠판의 도둑놈 사건 같으면 학자들의 수십 수백 년에 걸쳐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얘가 자력구제 유혹을 떨치면 한다. 팔목을 집배들을 강제로 뺏어가고자 한다. 이걸 허용하면은 사회평화가 깨진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력구제를 금지를 시킬 것인가?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 이게 도둑놈 할아버지가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지만 얘한테도 일단 뭔가 권리 하나 주어서 이 도둑놈도 나름 일단 도를 이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도둑놈이다 보니까 얘한테 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 갑이 휴대폰 훔쳐간 이 도둑놈한테 무슨 권리를 주어서 보호를 해주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고민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한 거 이렇게 보니까 이 자석이 이 짓거리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뺏어간 휴대폰을 꼭 여러분이 제 눈 피해가면서 밑에다가 놓고 휴대폰 만지작거리듯이 얘도 휴대폰 도둑놈이 만지작거리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무릎을 쳤어요. 됐다. 이거라도 권리로서 인정해 주자. 그게 뭐예요? 그게 점유권이에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줄 게 없잖아요 얘한테. 그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도둑놈도 이 훔쳐간 휴대폰에 대해서 점유권을 딱 갖는다 말이야. 그냥 묻는다 말이야. 얘가 자력구조한 유혹을 떨치는 뭐하고 이 휴대폰을 강제로 뺏어갔어요. 이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지 사고하세요. 저번 차는 지겹도록 가르쳐줬어. 물권이 침해를 당하면 물권적 조건 인정이 된다고. 이 물권적 조건 이해 못하면 앞으로 물권 보면 뭐한다고. 물권적 조건하고 우선적으로 공부해 오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다고 말이야. 이 점유권이 현행민법상 물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할게. 따라서 얘가 휴대폰을 강제로 뺏어간 순간에 도둑놈은 뭐를 침해한 거예요? 점유권을. 그럼 얘는 점유권 물권이 침해당했으니까 내가 휴대폰에 대해서 점유권 가지고 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조건 행사 휴대폰 반환해달라고 청구해요. 도둑놈이. 그러면 반환을 해줘야 된다. 이 과정 이해할 수 있겠나요? 점유권이 물권이라니까요. 점유권이 물권이니까 뺏어갔으면 점유권 침해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권의 조건 인정이 된다고 말할게. 점유권의 기인한 물권적 반환조건 행사에서 휴대폰을 다시 도둑놈이 반환청만 돌려줘야 된다고 말이야. 그런 다음에 내가 소유자니까 다시 반환하라 적법 절차를 거쳐서 반환받아가라고 말이야. 이 말은 결국 뭐를 말이냐. 네가 자력구조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자력구조 해봐야 결국 얘가 물권적 조건 행사하면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되니까 자력구조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력구조 하지 말거라 이런 이야기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점유권이 인정되는 이유가 뭐냐, 요거 목숨 걸고 깨우치라고 말이야. 자력구조를 금지시킴으로써 사회평화나 사회질서를 유지할 목적에서 점유권과 물권이 나오게 됐다. 요걸 이해를 잘하더라고. 그래야 모든 것이 풀려요. 이해했으라 보고. 그러면 이제 쭉 들어보니 지금 스토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물건을 사실상 집에 점유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원인이 돼서 점유권이나 물권이 인정이 된다. 단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는 절대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 이런 도둑놈에게도 이런 점유권 인정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점유하게 되면은 이게 원인이 돼서 점유권이나 물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게 이물질이 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물건을 사실상 집에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점유권이 인정이 돼야죠. 점유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점유 보조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거꾸로도 있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못하고 있는데 역으로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간접 점유하고 상속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들은 이 점유가 있으면 점유권이 성립된다. 이게 이퀄가 안 되고 괴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와 관계없이 점유가 성립되는 경우들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경우를 흔히 학자들은 점유 관념화 현상 요리 부른다고 말이에요. 점유가 관념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점유하고 점유권 이퀄가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이제 기본 문제 물어볼 때 점유권에서도 옛날에 좀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통상은 이제 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아까 가르쳐준 것처럼 이 본권하고 점유권이 병존하다 보니까 항상 본권 물어볼 때 점유권이 같이 결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따로 요즘에는 문제를 따로따로 내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관련되는 걸 종합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을 쪼가리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요즘에 갈수록 공부하기 힘들어져요. 쪼가리식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여러 개를 관련된 같이 묶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점유권에 대한 이해가 필수 수반이 되니까 문제도 결부시켜서 같이 내는 경우 있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4-5문제 값어치를 가져요. 그러나 이 자체에서는 이제 한두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기본 문제 물어볼 때는 이 점유 관념화 현상에 해당이 되는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 상속, 요거를 이제 집중 물어보는데, 시험을 떠나서도
앞으로 책 읽다 보면은 이 간접 점유 또는 반대로 직접 점유란 말, 이런 게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다음 걸 또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것만 간단히 지금부터 살펴보자 말이에요. 요걸 딱 염두에 두고, 먼저 점유 보조자는 이런 걸 말해요. 지금 왼쪽에 갑이 집 주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측의 을이 요즘 말로는 이제 가사 도우미, 옛날 말로는 이제 가정부라 치고, 왼쪽에 갑이 가게 주인이고, 우측의 을이 가게 종업으로 치고, 왼쪽에 갑이 공장 주인이고, 우측의 을이 공장 근로자라 치고, 그러면 집안에 있는 물건, 가게에 있는 물건, 공장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측의 을들이 사실상 지배를 할 건데, 문제는 이 우측에 있는 을들이 독자적인 권한으로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 있는 물건이나 가게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왼쪽에 갑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단 말이에요. 집 주인의 지시를 받아서, 가게 주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장 주인의 지시를 받아서 우측에 있는 을들이 집안에 있는 물건, 가게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요. 이처럼 이제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점유 보조자 그라고, 왼쪽에 갑처럼 지시하는 자를 점유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이제 지시한다 이 말은 사회적 의미에 있어서 명령 복종 관계를 말할게. 그러면 여기 우측의 점유 보조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 가게에 있는 물건에서 사실상 지배를 하지만, 핵심은 이런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 인정이 안 되고, 왼쪽에 지시를 하는 점유주에게 집안에 있는 물건, 가게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 인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점유 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왜 점유권 인정이 안 되는가? 그래서 이제 점유 관념 현상 그러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런 점유 보조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해 줄 실익이 없고, 이런 점유 보조자가 점유권 인정이 되면 지시를 하는 점유주에게까지 점유권을 행사할 염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이런 말하면 스스로 이해 안 들어도 알아들 정도 빨리 실력을 깨우쳐두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집주인이나 가게 주인이 집에다가 가게에다가 자기 노트북을 놔두고 외출을 했다 치자고 말이에요. 여기 가정부나 가게 종업원이 이 노트북을 점유를 해서 채팅도 하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여기 왼쪽에 갑이 돌아왔다. 노트북 필요하니까 반환해라 청구를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게임에 미치다 보니까 노트북 반환을 안 하고 있다. 강제로 뺏어갔다. 만약 이 순간에 여기 우측 을에게 노트북에 대한 만약에 점유권 인정이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 안 해도 그림이 그려지죠. 얘네들이 중개사 공부 안 했어도 법을 좀 안다 그 말이야. 점유권은 물권이라는 것도 알아요. 강제로 뺏어가면 점유권 침해도 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노트북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노트북 다시 반환해라.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을 요 갑에게 행사를 해버려. 그러면 잘못했다 반환하고 다시 소유권 등을 주장해서 또 반환 받아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이런 점유 보호자에게는 점유권을 인정해줄 실익이 없다. 인정해주면 지시하는 예들할까지 점유권을 행사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점유 보호자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여기 이제 간접 점유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왼쪽에 갑이 임대인이고 우측에 을이 임차인이고, 여기 이제 토지니까 지상권을 객차도 되겠죠. 왼쪽에 갑이 지상권 설정자고 우측에 을이 지상권자이고, 토지니까 전세권을 객차도 될 수 있어요. 왼쪽에 갑이 전세권 설정자고 우측에 을이 전세권자이고, 얘네들이 빌려 쓰는 애, 빌려주는 아들. 그럼 이제 원래는 이 토지는 왼쪽에 임대인 등이 이 토지를 직접 점유를 했겠지만, 이제 임대차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해서 토지가 우측 을에게 인도가 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우측의 임차인 등이
이 토지를 직접 지배한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글자 그대로 직접 점유자라고 두말할 것 없이 이 직접 점유자에게는 점유권 인정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왼쪽 갑인데, 요 갑인데 임대인 등인데, 여기 왼쪽 갑 임대인 등은 현재 상태에서는 이 토지를 직접 점유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핵심은 그렇다고 해서 이 토지에 대한 지배 상태가 왼쪽 갑으로부터 영원히 이탈된 것은 아니라는 거.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영원히 이탈된 것은 아니라고 말해. 왜냐? 임대차 존속권이나 재산권 존속권이 만료가 되면 왼쪽의 갑이 우측 을에게 토지 반해달라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토지를 다시 되돌려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직접 점유를 못하더라도 이 토지에 대한 지배 상태가 왼쪽 갑으로부터 영원히 이탈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이 갑은 현재 직접 점유는 못하지만 우측의 을을 매개자로 해서, 따라서 이제 직접 점유자를 다른 말로는 점유 매개자 이렇게도 표현해요. 우측의 을을 매개자로 해서 이 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요리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이 간접 점유자에게도 똑같이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제 간접 점유에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 그러면, 이 간접 점유가 성립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은 간접 점유자가 점유 매개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것, 이게 있기 때문에 얘한테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요 반환 청구권이 있을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라. 이것 때문에 현재 토지를 직접 지배 못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지배 상태가 영원히 왼쪽 갑으로부터 이탈된 것이 아니니까 현재 상태에서도 점유권을 인정해 주자, 요런 스토리라고 말이요. 이때 이제 하나만 물어보자 말이요. 지금 우주자하고 밑에 이 간접 점유 요 사례를 보면 뭐가 지금 비스무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가 지금 비스무리하냐 그러면은, 지금 왼쪽에 여기 점유 보좌자에서 점유주하고 여기 밑에 간접 점유자하고 얼른 보면 거의 비스무리하다고 말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이 갑 집주인이나 가게 주인이 외출을 했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못하는데 점유권을 갖더라. 여기 임대 등도 토지를 지금 직접 지배를 못하는데 점유권을 갖더라. 이게 비스무리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 지적하세요. 이것도 공부를 참 에이스 복습 안 하고, 그러다 여름철 되면 그때까지 에이스 복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라고 저 뒤로 넘어지게 만든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갑자기 또 뭐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또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이제야 내가 깨우쳤다고. 그래, 나는 여름이니까 뭘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새로운 거 뭐 깨우쳤나 싶었더니, 그러니까 점유주가 이코르 간접 점유가 똑같네요. 이러니까 내 머리가 확 돌아쁜다고 말이야. 내일 모레 시험인데.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죠. 차이점 지적하세요. 자, 힌트를 주면, 여기 위에 사례의 경우는 우측 점유보자는 점유권이 없어요. 그죠? 자, 밑의 경우는 우측 직접 점유자가 점유권이 있고, 힌트를 따줘주세요. 여기 점유주가 집주인이 가게 주인이 집안에 있는 물건, 가게 있는 물건에서 점유하는 것은 간접 점유가 아니라, 그렇죠, 그건 묻는 거예요. 직접 점유라고 말이에요. 그죠? 얘는 점유권 없잖아. 그 대신 여기 임대인 등의 경우는 우측 임차인 등의 점유권을 갖고 이걸 매개로 해서 얘네들한테 점유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간접 점유를 하는 거예요. 요 점유주가 갖는 점유권은 간접 점유가 아니라 그렇죠, 직접 점유에 해당이 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니까 구별 잘 안 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속의 경우도 점유 간념 현상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이제 상속의 경우는 이제 뭐 때문에 점유 간념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책에는 지금 빠졌지만 요 세 개를 묶어서 점유 간념 현상 그러니까, 여기 우리 법 193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유권은 상속에 의해서 이전한다라고. 요게 이제 점유 간념 현상을 나타내는 조문인데, 193조가 점유권은 상속에 의해서 이전한다 이렇게. 무슨 이야기냐?
이해를 해야 되니까 외압이 아무 필요 없고, 갑이 토지, 건물, TV, 냉장고, 휴대폰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피상속 있는 갑이 토지, 건물, TV, 냉장고, 휴대폰 등등등등에 대해서 점유권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법 139조에서 이 상속 재산에 대한 점유권은 상속에 의해서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지금 이 이야기인데,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여기 상속인이, 여기 종래 피상속인이 점유하고 있던 상속 재산들, 토지, 건물, TV, 냉장고, 이 상속 재산을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만 하면 상속 재산에 대한 점유권은 누구에게 이전한다? 상속인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상속인이 이 상속 재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권 인정되는 셈이니까 점유 뭐에 해당이 된다는 거, 관념 현상에 해당이 된다. 요 간접 점유랑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라고 말할게. 요것만 끼우치면 되고. 그다음 이 정도였으면 이제 점유권이 뭔지 감 잡았을 보고 하나만 더 묻는다 말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122페이지를. 거기 보면 2번에 점유보호 조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 점유권이 물건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점유권이 침해를 당하면 저번 주에 가르쳐준 물권적 조건 세 종류가 똑같이 인정이 되는데, 이 점유권이 침해돼서 인정이 되는 물권 조건을 점유보호 조건 그래 보세요. 세 종류 똑같잖아요. 반환 청구권, 우측의 방해적의 청구, 방해방 조건.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지겹도록 교재에 계속 나온다고. 정말로 제 하자는 대로 초장이 하셔야 돼요. 예습 복습 하자면 꼬박꼬박 하셔야 돼요. 그게 습관 안 들이면 나중에는 공부 평소 안 한 사람이 나중에 하겠냐고 말이에요. 대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만 사고할 줄 알면 되냐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사고할 줄 알면 돼요. 지금 이 부분은 점유권에 관해서 지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갑이 노트북 소유자 동시에 노트북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본권으로서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점유하니까 점유권도 갖겠죠. 이거를 을이란 애가 뺏어갔어요. 침탈 뺏어갔다. 그러면 노트북에 대한 갑의 소유권도 침해당했고 점유권도 침해당했고 두 개가 다 물건이에요. 그러면 1. 갑은 을에게 내가 노트북 소유자다 그러니 반환하라. 소유권을 주장해서 소유권에 기인한 물건적 반환 조건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노트북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 점유권도 물건이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건적 반환 조건을 행사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이야. 여기 저 물건이 두 개가 동시에 인정이 되니까 물권 조건 두 개가 또 물권적 조건도 두 개가 동시에 인정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점유권을 공부하다 보니까 책에는 밑에 것만 쓰였다고 말이야.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반환 조건, 줄여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근데 사고할 때는 뭣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같이 해야 돼. 문제 풀 때도. 그래야 실력이 일철저하니까. 책에는 이것만 설명됐어도 만약 얘가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 소유권 물권도 같이 침해를 당했구나. 그러니까 물권의 조건 이것도 인정이 됐고 이걸 사고를 해야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한 번만 더 연습해 보자 말이야. 이 방해적의 청구권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갑이 이 토지 소유자면서 동시에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 점유권, 물권 두 개를 동시에 간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을한 애가 여기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무단으로 건물 지은과 동시에 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침해당했고 점유권도 같이 침해당한 거야. 그럼 얘는 내가 소유자니까 건물 철거하라. 흔히 말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적의 조건 행사할 수도 있고, 내가 토지에 대한 점유자다. 그러니 건물 철거하라. 점유권에 기인한 방해적의 청구해도 된다는 거야. 따라서 지금 우리는 점유권 배우니까 여기 책에는 점유물 방해적의 조건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고할 때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이면 동시에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적의 청구, 철거 청구도 할 수 있다. 같이 사고를 하라고 말이야. 이런 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그 다음 거기 마지막에 보면 자력구제가 나왔는데 지금부터 다시 또 정신을 바짝 차리자고 말이야. 아까 서두에 이게 민법의 기초로 계속 주제를 시키고 있어요. 왜 점유권이 나왔느냐. 이 자력구제를 금지를 시킴으로써 사회평화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력구제가 인정이 된다. 이 말을 계속해 줬어요. 그런데
근대 문명 사회에 있어서는 분명히 국가구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외적으로 자력구제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주 긴급한 경우는 외적으로 자력구제가 허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지금 휴대폰 소유자다. 동시에 휴대폰을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을란 얘가 갑이 점유한 휴대폰을 침탈 뺏어갔는데, 얘가 지금 현장에 있어 이렇게, 또는 도망을 가기 때문에 추적해서 지금 얘를 모가지를 딱 잡았다고 말할게. 그러면 지금 현장에 있다 또는 추적을 했다. 아주 긴급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까지 오직 국가구제만 하라고 말이야. 그러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얘가 자 현장에 있다. 그러면 먼저 내 휴대폰이니까 반환하라 청구해보되, 응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휴대폰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을 보내야 되니까 증 좀 까주세요. 어디 사시는가 좀 확인 좀 하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야. 지금 현장이고 도망가 급해요. 이럴 때는 국가구제보다는 오히려 얘가 실력을 행사해서 이 휴대폰을 강제로 뺏어도록 하는 것이 사회평화에 오히려 기하는 거가 된다고 말할게. 그래서 긴급한 경우는 외적으로 자력구제가 허용이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사고를 깼어요. 무대뽀로 자력구제가 무제한 허용이 되면 분명히 사회평화 질서가 깨져요. 따라서 긴급한 경우는 외적으로 자력구제가 허용은 되되 항상 한계를 두어야 된다. 일정한 시간적 한계 내에서만 자력구제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적 한계가 그 조문에 쓰였어요. 동사는 뭐라고 됐나요? 현장에서 그 다음에 추적에서까지 확인했나요? 그 조문 보세요. 그 제일 마지막 페이지. 거기 써졌잖아요. 부동산은 뭐라고 됐나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라 이렇게 돼 있어. 따라서 이제 이런 노트북 같은 또는 휴대폰 같은 동사는 얘가 뺏어가서 현장에 있다. 그러면 자력구제가 가능해요. 도망간다. 그러면 추적에서까지는 자력구제가 가능하다는 걸게. 그 대신 이 시간적 한계 넘어서면 더 이상 실력 행사해서 뺏어오면 안 돼요. 부동산의 경우는 침탈 후 가부 토지를 얘가 뺏어갔다. 그러면 뺏기자마자 즉시 가해자를 찾아오라고 말할 거야. 문제는 이제 이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면은 더 이상 자력구제가 이제 허용이 안 되는데, 이제 하나만 묻는단 말이야. 그럼 이 시간적 한계를 넘어섰다. 동상 같으면 내 휴대폰을 뺏어간 애가 내 추적거리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럼 자력구제를 더 이상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력구제의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면, 자, 자력구제 핵심은 언제까지 자력구제 허용되는가 요거 딱 이해하고, 그 다음 그 시간적 한계를 넘어섰을 때는 자력구제가 허용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사례에서 갑휴대폰을 의리 뺏어갔다, 톡겠다, 추적거리 벗어났다, 자력구제 뭐한다. 나 얘한테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요걸 묻고자 한다면 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요? 방금 딱 그렇게 들었어. 내 거 돌려주세요. 물권적 조건 행사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면 이 물권적 조건 행사를 해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아야 된다 말이야. 시간적 한계 넘어서면 이렇게 해서 물권적 조건 연구를 다시 열심히 하라고 말이야. 또 이야기지만 저번 시간에 가르쳐드린 물권 조건 이해 못하면 정말로 앞으로 민법 공부 못해요. 우선적 기록도 마찬가지고 다시 공부하셔야 돼. 여기까지. 그러면 쉬었다 가죠.